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우리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그 교과목별로 이제 교재 내용 좀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이렇게 내용 확인하기라고 그래서 프린트에 보시면은 주관식으로 써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놓는 부분들은 좀 중요한 사항이라 개념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로 이제 그 부분 채워 보시면 되겠고, 채워 보면서 내용을 다시 또 이제 복습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3페이지 정도까지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채워져 있고 4페이지서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9급 기준으로 해서 임업직 7급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조경직 7급에서 9급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추려서 놓아놓은 부분들이니까 이 내용들은 꼭 암기해서 이제 문제 자체를 여러 번 복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중복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는 문제들 이제 체크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 이제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 구성해 보시면은 페이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적혀 있는 부분들, 자, 이거는 사실 비워놓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뭐 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심미적인 것들, 뭐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교재에 지금 사실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 그 내용들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8페이지 일단 내용 보시면 우리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대한 개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기보다는 말 그대로 개념적인 부분들로 알고 있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경의 개념을 쭉 보면은 일단 8페이지에 조경학이라는 부분들 2번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는 자, 우리 현대 조경의 의미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의미의 조경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거의 현대 조경은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제 미국의 뭐 옐로스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센트럴 파크가 자연공원, 그다음에 도시공원의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조경은 옴스테드가 이렇게 쭉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옴스테드에 대한 정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옴스테드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안 맥하그나 뭐 그리고 미국 조경가 협회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의 종합적인 어떤 조경의 개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쭉 봤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정의 같은 경우도 이 법적인 부분의 정의가 예전에는 이 조경이 뭐 그 조경이 자 생태적인 부분들 생태적이라는 거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미적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자 이게 심미적이고 자, 그리고 기술적이라는 것들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능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하나씩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예전에 썼던 개념들이 생태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용어가 현재는 지금 이렇게 법에서 바뀌어서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적, 뭐 심미적, 기능적인 부분들이라는 것들은 그 조경진흥법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조경 기준에서도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은 경관을 뭐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또는 밑에 조경 기준에서도 보시면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어 하나하나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잘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미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심미적, 뭐 기술, 예전에 그냥 기술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경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장소성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땅을 다룬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루는 공간 차원의 개념은 5차원적 토지 환경 예술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쭉 훑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시고, 용어나 이런 것들 조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글씨가 조금 이게 작더라도 여러분들 교재나 이런 데도 다 있고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서 이제 내용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은 장소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장소성은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는 3차원적 공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바다,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천정.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들은 자, 일단은 구성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바닥면, 자, 우리가 하는 이제 포장 공간, 그 다음에 수직면, 자, 그리고 지붕의 역할, 뭐 하늘도 일종의 천계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천계면적인 요소. 자, 여기에다가 시간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시간. 여기서 시간이라는 거는 계절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계절적인 것들에다가 여기에다가 의미까지를 같이 포함을 시킨 게, 자, 이게 3차원, 4차원, 5차원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경은 자, 이런 용어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5차원적 토지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제적 정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좀 잘 봐주시면 되고, 자, 이 우리 현대 조경 하면 이제 옴스테드 떠올리는 것처럼 또 대표적인 조경가가 이안 맥하그거든요. 그래서 자, 2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조경 분야에서 생태학적 사고. 자, 우리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을 보면은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은 이제 물리 생태적, 시각 미학적, 사회 행태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생태학적 사고라는 거가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맥하그입니다. 맥하그. 자, 맥하그가 이런 조경 계획을 할 때 했던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 이제 생태학적, 이제 물리 생태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지를 선정을 할 때, 적지 선정을 할 때 도면 결합법이라는 걸 썼거든요. 도면 결합법을 썼는데, 자, 이런 도면 결합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오버레이 메서드가 현대의 GIS로 발전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맥하그도 굉장히 중요한 조경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킨 조경이라는 거를 보편화시킨 조경가는 옴스테드죠. 그래서 옴스테드 자, 떠올려 주시면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옴스테드와 보우가 같이 설계한 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를 이제 설계한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센트럴 파크는 1858년도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도까지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보시면은 현대적 의미의 조경학, 그래서 뒤에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게 옐로우스톤이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뉴욕의 센트럴 파크. 자, 파크 설계에서 촉발되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조경학과 신설되면서 조경학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스톤은 1872년에 이제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성된 연도는 첫 번째는 최초는 중요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고대의 조경 도시계획에서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히포데이모스잖아요.
계획가, 도시 계획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포데이무스. 히포데이무스가 그리스의 도시계획. 자, 고대의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도시 국가로 아테네, 아테네 떠올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밀레토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밀레토스. 자, 밀레토스는 계획된 도시, 격자형의 형태로 계획된 도시이고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히포데이무스가 밀레토스라는 곳에 이렇게 장방형의 격자형 도시 계획을 이렇게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아래 이제 내용 나와 있는데, 자, 전원 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글린주구 이론, 그 다음에 라드번 시스템. 이 중에 시험에서는 글린주구 이론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주 뒤에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내용, 그러니까 속속들이 개념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되곤 했었으니까 일단 이제 글린주구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데 이 도시 이론이 사실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원도시론, 그 다음에 글린주구 이론, 그 다음에 라드번 시스템 이렇게 쭉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런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나누면 대도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도시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도시론의 출발이 하워드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단원에 보면은 자, 2단원에 보면 도시계획의 변천이라는 부분들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전원도시론, 하워드의 이론들 자, 쭉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 전원도시론을 주창한 주창가가 하워드, 어베네저 하워드가 주창을 했고, 그리고 이 도시론은 대도시 분산을 위한 소도시론이다. 그러니까 도시론을 크게 나누면 대도시, 소도시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진정한 도시로서의 의미는 이게 도시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담고 여기에서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여기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타운에 그러니까 잠만 자고 다시 대도시로 출근하는 도시가 아닌 그냥 이 도시 자체에서 기능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순환되는 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소도시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우리가 자족적 자립도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도시 자체가 자족적 자립이라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려면 도시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의 하나의 어떤 기능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론 쭉 볼 때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은 우리 교재에도 1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방사상 모양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상 모양으로 이렇게 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서는 자, 여기 보면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시 중심부에 센트럴 뭐 파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도시 자체가 모양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도시가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심부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다. 공공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중간에는 주택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이나 그다음에 학교 등이 배치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도시 자체가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공장이나
어, 창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철도 같은 부분들로 다른 도시와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론을 항상 보실 때 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대부분 근데 이런 도시론에서는 다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중앙에 위치하고 그 주변은 학교나 주택, 그리고 그 외곽 지역은 공장이나 창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전원도시가 가든시티라고 하는 이유가 주변은 다 이런 지금의 이제 그린벨트처럼 도시 자체 토지를 다 공유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형의 토지를 이렇게 도시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전원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전원도시. 자, 계획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일단은 이제 쭉 보셔야 되고, 그리고 도시론의 항상 이제 개념적인 선두가 하워드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원도시하면 하워드의 이론이 영국의 하워드의 이론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라드번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개념들로 이렇게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원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이상적인 도시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로 도시의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편리하다라는 거죠. 편리함. 그리고 농촌의 쾌적함 등을 같이 이렇게 지닌 도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편리함, 농촌의 쾌적함. 자, 그리고 세 개의 말굽자석. 그래서 여기에서 하워드가 직접 도시를 설계를 한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하워드는 그냥 이론만, 아이디어만 제시를 하고, 자, 실제 설계는 다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도시 같은 것들 보게 되면은 웰린이라는 곳에, 레치워드라는 곳에 처음 이렇게 설계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 하워드의 이론, 하워드는 아이디어만 제시하고 다른 계획가들이 이런 도시를 계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원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설계가 됐던 도시가 1903년에 레치워드하고 웰린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도시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은 타운에서, 타운이라는 게 도시잖아요. 도시. 그리고 농촌의 개념이 컨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츄리, 그리고 타운 컨츄리의 개념으로, 자, 이거를 세 개의 말굽자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말굽자석이라는 개념은 하워드가 낸 이론에서 도시의 편리함, 농촌의 쾌적함, 자, 여기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계획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도시론이 이게 나옴으로써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영향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전원도시론이 나온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 열풍이 불게 되거든요. 뉴타운 신도시 계획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근린주거 이론, 자, 근린주거 이론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가 소도시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인 확장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넓은 토지를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린벨트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럼 그린벨트 제도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게 전원도시론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워드의 이 이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 시험에 정말 출제 잘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 네이버후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원이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근린공원. 자, 근린이라는 개념이 이런 도시 계획 구성을 할 때 가장 기초 단위로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위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근린주거 이론의 목적이나 공간 계획적 특징, 사회적 차원의 특징, 뭐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6가지. 자, 이게 항상 도시론 같은 거 보실 때 얘네의 개념은 이렇고 그다음에 공간적 특징은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형성의 요소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주거 공간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안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동차의 자동차로부터 위협받으면 주거 공간이 안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거를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도로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도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도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야 되거든요.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물건을 사는 것도 가까워야 되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 이 각각의 도시론에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린주거 이론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이론을 할 때 쭉 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은 도시의 어떤 이제 그 근린주거상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편리성, 그 다음에 쾌적성. 아까 하워드의 이론도요,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쾌적함을 함께 더한 어떤 이상적인 도시였던 것처럼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도 도시의 편리함, 그리고 도시의 편리함,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픈 스페이스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 이런 근린주거에 있어서의 쾌적함, 자, 그리고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이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교류 등을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물리적 형성의 6가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그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내용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근린주거 이론은 아무튼 도시 계획 구성을 할 때 가장 기초 단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사회적 밀도. 사회적인 밀도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이제 어떤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초등학교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리 근린주거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자,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는 아까 목적은 이런 편리함, 근린주거에서의 편리함, 그 다음에 쾌적함, 요거 빠지면 안 되고 주민들 간에 또 뭐를 도모한다? 사회적 교류를 도모한다. 자, 그래서 도시에서 항상 나올 때요. 자, 보면은 도시에서는 밀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밀도. 자, 밀도에서는 물리적인 밀도, 단위 면적당 개체수,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밀도는 항상 서로 간의 어떤 이제 대화, 뭐 소통 등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밀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한 거는 이런 사회적 교류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근린 이런 규모는 약 65헥타르 정도가 되고 주민은 5,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음 주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쭉 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때 이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요것들은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반경은 얼마를 두고 있다? 물리적인 반경은 우리 근린 공원이 500m 거리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약 400m. 400m 거리를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물리적인 크기 반경을 약 400m 정도로 크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내부에 이런 도로, 가로체계라는 거는 일종의 도로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자, 교통은 이제 순환교통으로 편리해야 되니까 이제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통과교통을 방지한다. 통과교통이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통과교통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자, 두지 않고 이거를 배제한다. 이렇게 볼게요. 배제한다. 자, 그래서 도로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생겼다? 쿨데삭의 형태다라고 했죠. 막다른 도로의 형태. 그래서 쿨데삭의 형태로 계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자, 한자로는 대로형. 자,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가로 체계에 있어서는 자, 이런 특징들 갖고 있고, 자, 공공시설은 여기에서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워드의 전원도시론도 중앙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자, 같이 어떤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공공시설은 중앙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앙에 이제 커뮤니티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상업시설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다? 페리 근린주거 이론에서는 상업시설, 이것도 예제에 보면 잘 나오거든요. 상업시설은 근린주거를 형성하고 다른 근린주거를 형성할 때 도로와 도로에 이 결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획의 근린주거의 외곽에 모서리 쪽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의 결절점에 배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중요한 사항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된 이제 도시가 라드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라드번 계획은 하워드의 이론을 계승해서 미국의 전원 도시를 계획을 했다. 그러면 계획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슈퍼블럭의 형태고, 통과교통 배제고, 보차도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의 형태는 쿨데삭이고, 오픈 스페이스가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드번 시스템은 라이트와 스타인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한 계획가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교재나 이런 부분들 쭉 보면서 지금처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도시의 이론 같은 것들을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서부터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우리 그 생태계 관리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정상 회의에서 그런 개념이 처음 나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자, 이것도 우리 도시에 있어서의 근린주거의 지속 가능한 개념이라는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뉴어바니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어바니즘은 어디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거는 198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도시가 과거의 전통으로 회귀하자라는 개념인데, 과거의 전통의 어떤 도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자기네들만의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어떤 장소성 그런 것들처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는 좀 사라져서 그런 것들을 좀 부활하자.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행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같이 붙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과 이제 주거 공간을 같이 붙이는 거. 그리고 자, 이런 도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 중심부는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외곽은 저밀도로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념도 여기에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원리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보행 환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연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 자체는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는 그 압축 도시를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거죠. 압축 도시. 압축 도시라는 개념이 거기에 나와 있는 복합적 또는 다양한 기능, 이런 것들이 압축 도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주거나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 시대처럼 획일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이제 그 개발을 이제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 어바니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교재에서 쭉 봤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현대의 어떤 우리 경관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제 도시를 볼 때 이 도시 자체는 도시가 공원이기도 하고 공원이 도시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물적인 계획, 비물적인 계획,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태적인 것들과 다 약간 혼합된 형태,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봤었는데, 자, 그런 형태가 현대의 이런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작가 같은 경우에 뭐 램쿠라스나 뭐 아드리안 구조, 제임스 코너, 이제 그 세 작가를 봤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의 하이라인을 설계한 사람이 제임스 코너거든요. 하이라인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일단 예전에 썼던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썼던 그런 도시 철도를 가지고 고가 철도를 가지고 공원화한 케이스고, 자, 이게 시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게 시민 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하이라인 공원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획의 특징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인 공원의 특징이 뭐다? 도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과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전의 하이라인의 그 흔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연계된 곳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 그래서 역사적 흔적이 현재와 공존한다. 자, 그리고 폐철도에 자연적으로 침입한 자생식물 등의 종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계획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조성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례다라고 이제 조경학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게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애틀에 원래는 뭐였다? 열 병합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어떤 시설이 있었고 지금은 당연히 다 공원이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곳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즉 현대 그 역사적 흔적과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다 작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설계가가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리처드 하그가 설계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라빌레트 공원은 엄청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도살장이었다고 했죠. 도살장하고 정육점이 있던 곳인데, 자, 이게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한 곳이다. 근데 여기는 어떤 그 예전에 정육점의 흔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재생사업과는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과학 테마 공원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베르나르 추미가 설계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안드레 시트로엥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시트로엥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던 곳이, 자, 이 자동차 회사가 파리 외곽으로 이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시민공원이다. 자, 그래서 거기 설계가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부르크 노드파크 같은 경우도 원래 티센이라는 철광소,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자, 이곳이 공원화되었다. 자, 이곳은 이제 그 어떤 예전의 기억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과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피터 라츠가 설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설계가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과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생태 도시에 대한 개념들 나와 있는데, 생태 도시의 중요한 기능들은 도시가 생태를 같이 생태의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순자다. 그래서 안전성, 순환성, 자립성,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21페이지에 쭉 보시면은, 자, 이런 생태 도시로 갈 때 토지의 이용이나 교통체계,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봤었고, 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물이나 바람,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메니티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각종 도시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녹색 성장 도시, 탄소 중립 도시, 개념적인 것들은 전체적인 거는 비슷하죠. 예, 다 비슷한 개념들이고, 자, 이 녹색 성장, 그러니까 그린 그로스라는 것들은 다 온실가스,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한 도시 계획이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갈 때, 자, 우리가 자, 23페이지에 보시면 계획 요소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줄여야 되죠. 에너지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뭐 액티브 솔라 시스템이라든지 패시브 솔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 이것도 문제에 보면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 채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쭉 연계가 된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생태 면적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태 면적률. 생태 면적률과 관련해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태 면적률의 적용 기준. 자, 이거는 자, 책 여기에 프린트에 생태 면적률 적용 기준이라고 해서 표를 그냥 아예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여기에다가 쭉 외워가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중치. 자, 0.7, 0.6, 0.5, 뭐 0.7, 0.6, 0.5, 0.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시면서 안 외워지면 다음 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예, 그래서 생태 면적률 적용 기준에서 자, 사업 유형에 따른 권장 달성 목표.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토지 피복 유형별로 가중치.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간 유형별 가중치로 인공 집안 녹지,
옥상, 벽면 녹화, 그다음에 포장에 관련해서도 투수, 그러니까 포장 중에 이제 부분 포장, 전면 투수, 틈새 투수 이런 것들 다 외워두셔야 되는 것들이라, 자, 요 사례 이런 것들과 같이 가중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복습하실 때 연필 같은 걸로 먼저 쓰시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지우고 다음날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다시 보시면 25페이지에 자, 이 생태면적률 적용하는 부분들은 자, 제일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4, 5, 6, 7, 8, 9, 10. 왜냐면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그냥 원래 자연집안은 무조건 100% 적용. 그러니까 1이잖아요. 가중치 1이고 수공간도 투수 기능이 되면 1. 그다음에 투수가 안 되면 그냥 0.7이거든요. 0.7. 자, 그리고 인공지반 녹지, 그다음에 옥상 녹화, 그다음에 벽면 녹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생태면적률을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중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투수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수 포장, 전면 투수 포장이 얘가 1등급, 2등급짜리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분 포장, 전면 투수 포장, 얘네들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전면 투수 포장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중치를 각각 0.4, 0.3으로 적용하고 있고, 자, 부분 포장이 50% 이상이 식재, 50%가 그럼 녹진 거죠. 가중치가 0.5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0.1 차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래서 전면 투수 포장과 부분 포장, 네, 투수 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면 얘가 0.4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와 얘, 그리고 밑에 벽면 녹화. 자, 벽면 녹화도 생태면적률이 0.4잖아요. 0.4. 자, 이런 것도 잘 나오네요. 이런 거 벽면 녹화랑 헷갈리기 쉬운 거 부분 포장, 전면 투수 포장 이런 것들 중요하고, 나머지 이런 틈새나 이런 것들은 거의 0.2라고 보시면 되고, 틈새 투수 포장이나 저류시설 이런 설치의 연계면 이런 것들은 0.2 들어가니까,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그냥 그 외우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페이지, 2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LID 설계라고 그래서 저역량 개발이라는 부분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역량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 얘 개념이 뭐다? 그냥 저역량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로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관리 기법이다라고 했죠. 물관리 기법. 그래서 물관리를 어떻게 한다? 불투수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물순환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를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비정오염 물질로 인한 오염, 도시 열섬 현상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빗물 관리를 해서 자, 이런 관리 기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의 어떤 물순환을 촉진하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줄이고 비저오염원으로부터 이제 그 오염된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크게 구분한다? 식생형, 침투형, 그다음에 빗물 이용 시설이라고 이렇게 세 개로 봤었잖아요. 그 중에 식물을 이용하는 형태의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이런 빗물 그 저역량 개발에서 LID 설계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는 자, 이런 빗물에 침투, 투수, 그리고 비저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여과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런데 식생 같은 경우에는 식생을 도입하게 되면은 자, 좋은 점이 생물의 서식 공간을 같이 확보할 수 있다. 서식 공간의 확보가 다른 어떤 LID 이런 설계 기법과는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식생형 시설 같은 경우가
자, 보면은 이제 기술의 개요에 보시면은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녹지 경관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었고요. 자, 세부적인 것도 다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밑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식생형 시설 중에서 식생 체류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체류지. 식생 체류지는 일단은 모든 이런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바닥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개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자, 제일 바닥에 들어간 게 뭐다? 유공간. 우리가 시공 구조화 공부할 때도 유공간이라는 걸 봤었고요. 여기도 똑같이 유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공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자, 물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다 배제될 수 있도록 수질 처리 용량이 배제되도록 설계한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설치 기준들, 설치 기준.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식물 재배 화분도 역시 보면 강우 후에 최대 3일 이내에 이제 이런 물의 용량 같은 것들 고려해서 다 배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31페이지서부터는 생태 조경 계획. 여기는 출제되는 거 쭉 보시면은 그냥 본문 자체가 그냥 거의 그대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지 계획에서의 녹지 지침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여기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어떤 곳에다가 식재 그 어떤 절약 효과가 가장 큰 쪽이 서쪽이다. 그런 것도 미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런 창이나 벽면 가까이에는 수목을 군식한다. 자, 그리고 건물의 동양 가까이는 대형 낙엽 화력 교목을 식재한다. 이런 것들이 쫙 다 키워드니까 그런 데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3번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및 도로 계획이라는 부분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이제 도로나 녹지대와 평행하게 잡아야 된다. 평행하게 잡는지 직각으로 잡는지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폐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2페이지도 보시면 도시 열섬 완화, 그 다음에 바람길 계획에 대한 내용들로 자, 이렇게 그걸 줄이려면 건물과 포장, 하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대기 정화 녹지 계획에서는 녹지가 가진 기능 중에서 흡착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진 같은 것들을 흡착한다. 그 다음에 가스상 오염 물질을 얘네가 이제 이렇게 흡수한다. 이제 이런 저감시킨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생물 다양성 계획을 하게 될 때 생물 다양성 계획에 있어서 5번에 이제 녹지 계획 같은 경우에 그 패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치의 면적을 크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외곽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개념적으로 봤으니까 자, 그걸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에 관련된 용어나 도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혹시 그러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채워보시고 한번 전체적인 것들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7번부터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